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저녁이 되면 불부터 걱정하던 때였습니다. 전기가 없는 집이 더 많았고 호롱불 하나에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죠. 라디오는 귀했습니다. 마을에 한두 집뿐이었고 뉴스가 나온다 싶으면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느 날 남의 나라 전쟁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베트남이었을까? 정말 다른 길은 없었을까? 그 선택의 시작은 1962년 봄, 청와대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1962년 4월, 청와대 앞으로 편지 하나가 배달됩니다. 보낸 이는 남베트남 대통령 고딘디엠이었죠. 공산당의 위협이 심각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물러난 뒤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북쪽에서는 호찌민이 게릴라전을 이어가고 있었죠. 사실 이 편지가 오기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961년 11월 5.16 군사정변 직후 미국을 방문했을 때부터였죠.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직접 말했습니다. 베트남도 위험하다. 자유국가 그룹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최소 세계 사단을 파병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죠. 하지만 케네디는 냉담했습니다.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정권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한국군이 베트남에 들어가면 중국과 소련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부에서 설명이 곤란했습니다. 주한미군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동시에 한국군을 해외로 파병한다는 것이 모순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1963년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존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1964년 8월 2일 통킹만 사건이 터집니다. 북베트남군이 미국 구축함을 공격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존슨 대통령에게 무제한 군사권을 부여했고 그해 말부터 북베트남 폭격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죠. 그해 12월 18일 윈스럽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옵니다. 존슨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말은 지원이었지만 뜻은 파병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회의가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반대했죠. 우리 국방도 완벽하지 않은데 전투사단을 빼내면 북한이 침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찬성했습니다. 6.25 때 미국이 피를 흘렸으니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제7사단이 이미 베트남으로 이동한 상태였죠. 제2사단마저 빠져나갈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한반도 방어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1964년 7월 31일 국회에서 제1차 파병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그해 9월 11일 부산항 제3부두에서 130명의 이동외과병원 요원과 태권도 교관 10명이 배에 올랐죠. 첫 파병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것이 8년 8개월에 걸친 31만 명 파병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산항은 조용했습니다. 대대적인 환송식도 없었죠. 가족들이 조용히 손을 흔들었고 어머니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죠. 배가 떠나고 항구에 남은 사람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은 계속 이어졌고 규모도 점점 커져갔죠. 1965년 2월 정부는 2,000명 규모의 비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합니다. 평화를 상징한다는 뜻에서 비둘기 부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65년 2월 9일 서울운동장에서 국민환송대회가 열렸습니다. 3만여 명의 국민이 모였죠. 길가 빌딩 옥상에서는 꽃종이가 뿌려졌고 유명 영화배우들이 나와 행진하는 군인의 목에 꽃다발을 걸어줬습니다. 정의의 깃발 드높이 들고
거친 파도를 넘고 또 넘어 비둘기 부대 노래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죠. 박정희 대통령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환송사를 읽어 내려가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국군은 조국을 떠나 해외로 간다. 가서 잘 싸우고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대통령의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죠. 하지만 미국의 요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5년 3월 미군 해병대가 다낭에 상륙했습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은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고 그 시선은 다시 한국을 향했죠. 이번엔 전투부대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젊은이들을 보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때 한국은 6점 이후의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졌을 때 한반도는 폐허였습니다. 서울은 3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건물이라고는 거의 남지 않았죠. 그때 한국을 구한 건 유엔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군이었습니다. 16개국에서 온 병사들이 한국을 위해 싸웠고 그중 4만여 명이 돌아가지 못했죠. 미국이 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뼈에 사무쳤죠. 그러니 미국이 도와달라고 할 때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의 확산이었죠. 베트남이 무너지면 다음은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도미노 이론이었습니다. 동남아가 흔들리면 그 불안은 곧 한반도로 번질 수 있었죠. 1956년 한국과 남베트남은 국교를 맺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공통점,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다는 동질감이 있었죠. 남베트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나중에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명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냉정한 계산도 있었죠.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차관, 군사 원조, 경제 지원. 그때 한국은 너무나 가난했죠. 1964년 국민소득이 1인당 103달러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달에 1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군을 현대화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6.25 때 쓰던 무기가 그대로였고 군복도 제대로 못 맞춰 입는 형편이었죠.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파병은 군사 원조를 다시 받을 기회였습니다.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합니다. 워싱턴에서 존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 자리에서 미국은 약속합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 가면 군사 원조를 하겠다. 경제 개발에 필요한 차관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브라운 대사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한국이 원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문서로 남기기 시작했죠. 단순히 병력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확실히 받아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비판, 젊은이의 피를 파는 행위라는 규탄이 이어졌죠. 대학가에서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죠. 국제사회에서 이 각박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965년 8월 13일 국회에서 전투부대 파병안이 통과됩니다. 이번엔 만장일치가 아니었죠. 여당인 공화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수도사단과 해병 제2여단 총 2만여 명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월남 파병은 6.25 때 입은 은혜에 대한 보은이며 자유월남에서 공산 침략을 막지 못하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다고. 명분과 현실, 두 가지 논리를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약한 나라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미국이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그 시절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1965년 8월 전투부대 파병이 결정된 그날 밤 청와대 집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재떨이는 담배꽁초로 수북했고 창밖의 불빛만 바라보며 시간이 흘렀죠. 젊은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얼굴들이었죠. 참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부대를 보낼 것인가,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죠. 가장 큰 고민은 예비사단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빨리 보내달라고 재촉했지만 예비사단 장비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었죠. 6.25 때 쓰던 낡은 무기와 헬멧, 찢어진 군복. 그걸 입고 정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참모가 보고를 올립니다. 예비사단 그대로는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장비부터 교체해야 하고 현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건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비사단 3개를 현역 수준으로 올린다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예비사단 그대로는 못 보낸다. 그날 밤부터 청와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보낼 요구사항 목록이 작성됐죠. 예비사단 3개를 현역 수준으로 장비 개선, 세계은행 차관 도입, 군수품과 피복, 식량은 국내에서 조달. 하나하나 문서로 남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먹고 입는 건 우리 손으로 조달하고 차관은 지금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전쟁터에 한국 기업이 들어갈 길을 여는 겁니다. 군복을 만들고 군화를 만들고 식량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따로 있었죠.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야당과 대학생들은 반대 시위를 이어갔고 명분 없는 전쟁에 젊은이를 보낸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욕을 먹을 거라는 걸,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지금 욕을 먹어도 내가 책임을 진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죠. 어둠 속에서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돌아오지 못할까.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약소국의 지도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떠나면 이 나라는 혼자 북한과 맞서야 했죠. 동맹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희 대통령은 참모들을 불렀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라는 지시였죠. 1965년 5월 17일과 18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브라운 대사에게 제시한 요구사항들이 대부분 타결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전투부대 파병이 결정됩니다. 수도사단, 일명 맹호부대, 해병 제2여단, 일명 청룡부대. 2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베트남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죠. 1965년 10월 12일 여의도 광장. 수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맹호부대 환송식이었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군악대의 연주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단상 아래에는 전투복을 입은 젊은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오빠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군은 조국을 떠나 해외로 간다. 목소리가 떨렸죠.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서 잘 싸우고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광장 한쪽에서는 어머니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려고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갔지만 군복 입은 모습은
다 똑같아 보였죠. 젊은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온 여인도 있었죠. 100일도 안 된 아기였습니다. 환송식이 끝나고 병사들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부산항으로 가는 버스였죠. 창문마다 손이 흔들렸고 가족들은 버스를 따라 뛰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광장에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상 뒤에서 혼자 서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10월 22일 맹호부대 본대가 베트남 퀴논에 상륙합니다. 10월 9일에는 청룡부대가 먼저 캄란에 도착했죠. 한국군 전투부대가 처음으로 베트남 땅을 밟은 겁니다. 베트남은 더웠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날씨였죠. 습도가 높아서 군복이 금방 땀에 젖었고 정글은 어두웠습니다. 나무가 하늘을 가려서 낮에도 어두웠죠. 병사들은 처음 보는 풍경에 긴장했습니다. 11월 15일 미군이 전술 책임 지역을 인계했습니다. 1200제곱킬로미터였죠. 서울보다 2배나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지역은 한국군이 책임지는 겁니다. 미군 사령관이 맹호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군을 믿는다는 말과 함께 악수를 나눴죠. 미군의 기대는 높았습니다. 6.25 때 한국군의 전투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은 6.25와 달랐습니다. 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글 속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베트콩.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알 수 없었죠. 첫 전투는 10월 29일이었습니다. 수도사단 제1연대 제3중대가 퀴논 부근 풍선 마을에서 베트콩과 조우했죠. 갑작스런 기습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한국군은 반격했습니다. 6.25 때 배운 전투 경험이 살아났죠. 베트콩을 격퇴했습니다. 첫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8년이 남아 있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66년 3월 4일 한 통의 각서가 교환됩니다.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가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죠. 이른바 브라운 각서였습니다. 각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군 17개 사단의 장비 현대화, 추가 파병 비용 전액 미국 부담, 북한의 대남 도발 봉쇄 지원, 경제 차관 제공, 한국의 대베트남 물자 용역 조달 우선 배정. 14개 조항에 걸친 약속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원했던 건 이겁니다.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것. 젊은이들의 피를 헛되이 흘리지 않는다는 것. 그 대가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미천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1966년에는 추가 파병이 결정됩니다. 백마부대 제구사단이었죠. 이제 한국군 병력은 5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미국은 급했습니다. 베트남 전황이 악화되고 있었죠. 1965년 말까지 20만 명을 파병했지만 부족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반전 여론이 거세졌고 추가 파병은 정치적 부담이었습니다. 험프리 부통령이 2차례나 한국을 방문합니다. 추가 파병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박정희 대통령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협상이 이어졌고 한국은 요구사항을 하나씩 관철시켰습니다. 미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한국군이었을까요? 미국이 한국군을 원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같은 아시아인이라 베트남 환경에 적응이 빨랐습니다. 둘째, 6.25 전쟁 경험이 있었죠. 셋째, 비용이 쌌습니다. 한국군 월급은 미군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브라운 각서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예비사단 3개가 현역 사단으로 전환됐습니다. 새 무기가 들어왔죠. M16 소총, 신형 헬멧, 방탄복. 6.25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장비였습니다.
차관도 들어왔습니다. 1966년 1,500만 달러가 첫 번째였죠. 이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돈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춘천댐을 건설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현대건설, 한진, 대림. 그때는 작은 회사들이었죠. 베트남에서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고 물자를 납품했습니다. 메콩강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일했죠. 파월 장병들의 월급도 달러로 나왔습니다. 해외 근무 수당이었죠. 병사들은 그 돈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한 달에 30달러, 지금 돈으로 3만 원 정도였지만 그때는 큰 돈이었죠. 어떤 병사는 그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어떤 병사는 동생 학비를 댔죠. 어떤 병사는 부모님께 처음으로 용돈을 드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번 돈이었지만 그게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받지 못했죠. 1966년부터 전투가 본격화됩니다. 맹호 부대는 북베트남 정규군과 맞닥뜨렸습니다. 두꼬 전투였죠.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백마 부대도 고지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638고지, 안케고개. 피로 물든 땅이었죠. 청룡 부대는 캄난과 동바틴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전과는 대단했습니다. 미군도 인정할 정도였죠.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전사자가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도 늘어났죠. 고엽제를 맞은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브라운 각서를 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차관을 받는 게 옳은 일인지.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욕은 내가 먹고 결과는 나라가 가진다는 신념. 지금 욕을 먹어도 역사가 평가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1967년 베트남 정글은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더위, 밤에는 모기떼와 독사.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됐고 건기에는 먼지가 숨을 막았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베트콩은 밤에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낮에는 농부처럼 논에서 일하다가 밤이 되면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었죠. 마을 사람 모두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미군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웠죠. 맹호 부대는 농촌을 점령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민심을 얻는 전략이었죠. 청룡 부대는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베트콩의 근거지를 직접 공격했죠. 밤에 매복하고 새벽에 기습했습니다. 6.25 때 배운 전술이었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죠. 미군이 한 달 걸려도 못 잡던 베트콩을 며칠 만에 소탕했습니다. 백마 부대는 고지전에 강했습니다. 638고지 전투가 대표적이었죠. 1967년 6월 북베트남 정규군 2개 연대가 백마 부대를 포위했습니다. 11일간의 혈전이었습니다. 고지를 빼앗기고 다시 빼앗고 그걸 수없이 반복했죠.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죠. 병사들은 참호에 엎드려 버텼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백마 부대가 이겼습니다. 북베트남군 시체 200여 구가 고지에 남았습니다. 한국군의 전과는 대단했습니다. 1966년부터 1973년까지 작전 수행 건수 14만 건, 베트콩과 북베트남군 사살 4만여 명. 미군도 놀랐습니다. 한국군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1967년 한 해에만 한국군 전사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부상자는 그보다 더 많았죠. 고향으로 가는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전사 통지서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받아들고 울부짖었죠.
어떤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라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사자 가족을 직접 만났습니다. 청와대로 초청해서 위로했죠. 말없이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자신도 군인 출신이었기에 전쟁터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1968년이 되자 전황은 더 악화됐죠. 1월 30일 구정 대공세가 시작됩니다. 북베트남이 전국에서 동시다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4.20이 흔들렸고 후에는 한때 점령당했습니다. 한국군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청룡부대 기지가 공격받았고 맹호부대도 포위됐죠.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미군이 무너진 전선도 한국군이 지켰습니다. 구정 대공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북베트남군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물러났죠.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돌아섰습니다.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전환점이었죠. 그해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4.20에 도착한 대통령은 파월 장병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전선을 시찰하고 부상병들을 위로했죠. 병사들은 대통령을 보고 울었습니다. 고국이 자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병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짧은 말이었지만 병사들은 기억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죠. 이 전쟁이 의미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점점 길어졌고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총성이 울리는 동안 한국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난과의 전쟁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한 경제개발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특수가 시작됐습니다. 브라운 각서로 약속받은 차관이 들어왔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1966년부터 1972년까지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10억 달러를 넘었죠. 당시 한국 경제 규모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커졌습니다. 베트남에서 도로와 비행장을 건설하며 기술을 축적했죠. 정주영 회장은 베트남 공사를 발판으로 중동 진출까지 성공합니다. 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수품 수송으로 회사가 성장했죠. 섬유 산업도 호황이었습니다. 군복, 군화, 텐트 모두 베트남으로 수출됐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겼죠. 시골 처녀들이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미싱을 밟으며 밤새 일했죠. 파월 장병들이 보낸 돈도 컸습니다. 한 달에 30달러씩 그 돈이 고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쌀을 샀고 아내는 아이 분유를 샀죠. 동생은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불가능해 보이는 공사였죠. 전문가들은 반대했습니다. 돈도 기술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였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돈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완공됐죠.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죠. 포항제철도 시작됐습니다. 1968년 4월 포항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역시 불가능해 보였죠. 한국에 제철 기술이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세계은행은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을 설득했습니다. 청구권 자금을 제철소 건설에 쓰기로 했죠. 1973년 6월 포항제철 1기 설비가 가동됩니다. 한국이 철강 생산국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파병 대가로 받은 차관, 베트남 특수로 번 외화. 그것들이 고속도로가 되고 제철소가 됐습니다. 경제 발전의 미천이었죠.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피해 대가로 얻은 돈이라고. 젊은이의 목숨을 팔아 만든 고속도로라고. 대학가에서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파병 반대, 경제개발 독재 반대. 구호가 거리를 가득 채웠죠. 박정희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죠. 1969년 국민 소득이 200달러를 넘었습니다. 1964년 103달러에서 2배가 된 겁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죠.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1969년 한 해에만 전사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부상자는 훨씬 더 많았죠. 고엽제에 노출된 병사들도 속출했습니다. 전쟁과 경제,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고 다른 쪽에서는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가 울고 다른 쪽에서는 공장이 돌아갔죠.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역사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 흘린 피와 땀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1969년 미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선거 공약이 명확했죠.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민은 지쳐 있었습니다. 전쟁은 5년째 이어졌고 끝이 보이지 않았죠. 전사자는 3만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반전 시위가 전국을 뒤덮었죠. 닉슨은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베트남화 정책이었죠. 남베트남군에게 전쟁을 맡기고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969년 6월 첫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2만 5천 명의 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갔죠. 한국은 당황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한국군도 철수해야 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걸려 있었고 철수 시기와 방법도 중요했습니다. 1969년 8월 닉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베트남 순방 중에 들른 것이었죠.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닉슨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한국군도 철수를 준비해달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철수는 하되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갑작스런 철수는 남베트남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그리고 한국군의 현대화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구했죠.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뤄졌죠. 1971년부터 한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미국의 군사 원조는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71년 3월 첫 철수 부대가 귀국합니다. 청룡부대 제1진이었죠. 부산항에는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아들을, 남편을,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눈물바다였죠. 하지만 모두가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1971년까지 전사자는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는 1만 명이 넘었죠. 고엽제 피해자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1971년 12월 백마부대가 철수했습니다. 1972년 2월에는 맹호부대가 돌아왔죠. 베트남에 남은 한국군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베트남 전황은 악화일로였습니다. 남베트남군은 제대로 싸우지 못했죠. 부패가 심했고 사기도 낮았습니다. 미군이 빠진 전선은 곳곳에서 무너졌습니다. 1972년 3월 북베트남이 대공세를 시작합니다. 부활절 공세였죠. 남베트남 북부 지역이 순식간에 점령당했습니다. 남베트남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국은 공중 폭격으로 대응했습니다. B-52 폭격기가 북베트남을 폭격했죠. 하지만 지상전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미국과 북베트남이 서명했죠. 전쟁을 끝낸다는 협정이었습니다. 미군은 60일 이내에 완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군을 언제 철수시킬 것인가? 미국은 빨리 빼라고 재촉했고 남베트남은 좀 더 있어달라고 요청했죠. 결국 3월 철수가 결정됩니다. 1973년 3월 23일 마지막 한국군이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8년 8개월 만이었죠. 31만 명이 다녀갔고 5,099명이 전사했습니다. 1만 1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죠. 부산항에서 마지막 귀국식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나와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죠. 남베트남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결말은 뻔해 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귀국 장병들을 맞이했습니다. 말없이 악수를 나눴죠. 수고했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역사가 판단할 일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철수하고 2년이 흘렀습니다. 1975년 봄, 남베트남은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군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고 저항은 무너졌죠. 4월 21일, 응우엔 반티에우 남베트남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라디오 연설에서 울먹였죠. 미국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리고 며칠 뒤 대만으로 도망쳤습니다. 4월 30일 북베트남군 탱크가 사이공 대통령궁 정문을 부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겁니다. 남베트남은 사라졌고 베트남은 공산화됐죠. 미국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본 한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8년을 싸운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5천여 명이 목숨을 바친 전쟁이 실패로 끝났죠.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야당과 언론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전쟁에 동참했다고. 명분 없는 파병이었다고. 젊은이들의 목숨을 헛되이 희생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대학가에서는 다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동참한 치욕이었다는 것. 젊은이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결과만으로 과정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 그때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것.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죠. 전사자 유가족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알 수 없었죠. 전쟁이 졌다면 그 희생은 무의미한 것인가?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안고 울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을 잊지 못했죠. 어떤 아내는 남편의 유품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죠. 고엽제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병은 계속됐죠. 피부병, 암, 기형아 출산. 고엽제 후유증이었습니다.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특수로 성공한 기업가들이었죠. 현대건설, 한진, 대림. 그들은 베트남에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지금의 재벌이 됐죠.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됐죠. 포항제철에서 만든 철강으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베트남 특수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과연 베트남 파병은 옳았을까요? 지금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이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경제 발전의 미천을 마련했으니까. 어떤 이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졌고 젊은이들이 헛되이 죽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지켰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베트남 파병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죠. 대통령의 마지막 말 중 하나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판단할 시간입니다. 그때 그 선택이 무엇을 남겼는지, 희생이 헛되지 않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입니다. 베트남 파병이 끝난 지 5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죠.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고, 베트남은 개방 정책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제 친구입니다. 1992년 수교를 맺었고, 2009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거 진출했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있죠. 폭리, 폭넛, 하미마을. 한국군이 베트콩 소탕 작전 중에 민간인을 죽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보자는 입장이죠.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사과를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자들이죠. 2000년대 들어서야 정부가 보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세, 3세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죠. 파월 전우회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다녀온 참전 용사들의 모임이죠. 이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자부심.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 매년 참전 용사들이 모입니다. 전우들을 만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죠. 정글에서의 전투, 죽을 뻔한 순간, 돌아가신 전우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전 용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하나둘 세상을 떠나죠. 2025년 현재 생존 참전 용사는 1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10년 후에는 더 줄어들 겁니다.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학계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는 베트남 파병이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브라운 각서로 받은 차관과 베트남 특수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른 학자는 비판적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했고 민간인 학살이라는 오점을 남겼다고. 경제적 이득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젊은 세대는 베트남 전쟁을 잘 모릅니다. 교과서에 몇 줄 나올 뿐이죠. 5천여 명이 전사했다는 것,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 그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기억합니다.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했던 어머니들,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운 아내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 그분들에게 베트남 전쟁은 여전히 현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갈립니다. 어떤 이는 경제 발전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독재자였다고 비판하죠. 베트남 파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선택이었는지 실패한 선택이었는지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것. 좋든 나쁘든 베트남 파병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2024년 정부는 베트남 참전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세워졌죠. 전사자 명단이 새겨진 추모비가 있고 당시 사진과 유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전우들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죠. 5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정글의 더위, 총성, 전우의 얼굴. 그분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그래서 후회는 없다고. 베트남 파병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성공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실패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둘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을까요? 먼저 숫자를 봅시다. 파병 인원 31만여 명, 전사자 5,099명, 부상자 1만 1천여 명. 고엽제 피해자는 집계조차 어렵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피해도 정확히 알 수 없죠. 경제적 효과를 봅시다.
브라운 각서로 받은 군사 원조 15억 달러, 베트남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 10억 달러, 파월 장병 송금액 2억 달러. 합치면 27억 달러입니다. 1960년대 한국 경제 규모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소양강댐, 현대건설, 한진.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들입니다. 베트남 전쟁 없이 가능했을까요? 학자들도 확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숫자로 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젊은이들의 꿈.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운 아내의 고통.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아이의 상처. 베트남에 남긴 상처도 있습니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증명되지 않은 것도 많고 과장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역사죠.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약소국 지도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웠죠. 6.25 전쟁의 기억이 생생했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동맹을 지키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었죠.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계산했습니다. 파병의 대가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군사 원조, 경제 차관, 베트남 특수. 전쟁을 경제 발전의 기회로 만들려 했죠. 이게 옳았을까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의 목숨을 경제 발전과 바꿨다는 비판.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했다는 비판. 민간인 학살을 외면했다는 비판. 모두 타당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했고 민주화도 이뤘죠.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베트남 파병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성공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희생과 상처도 함께 기억해야죠. 자랑만 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만 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베트남에서 싸운 31만 명, 돌아오지 못한 5천여 명, 고엽제로 고통받는 수만 명,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죠. 감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성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는 흑백이 아닙니다. 회색지대가 있죠. 베트남 파병이 그렇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닌 아픈 역사.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과거.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 살아남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분들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파병 50주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록으로 남길 시간입니다. 미화하지도 폄하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분들, 베트남에 다녀온 분들, 가족을 전쟁터로 보냈던 분들, 모두 여러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베트남 파병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역사가 아직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 정글에서 싸운 분들, 공장에서 밤을 새운 분들, 가족을 지킨 분들. 모두가 이 나라를 만든 주인공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때, 포항제철에서 만든 철강을 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돌아오지 못한 5천여 분께 묵념을 올립니다. 고엽제로 고통받는 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께도 마음을 전합니다. 역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알림도 켜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을 남겨주세요. 그때 무엇을 보셨는지,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역사가 됩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